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 강 작가.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사실 제 사심이 많이 담겨 있어요. 딱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내 되게 어렵거든요. 힘든 거를 참고 지금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 거를 알기는 아는데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나 힘든 과정을 겪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 사람들은 힘든 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그래서 사실 어떤 결과를 내가 원하지만은 그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지금의 힘든 과정은 거부하고 싶단 말이야.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어떤 조급함이라든지 조바심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사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거든. 그 말은 뭐다? 과거가 원인이고 현재가 과정이고 미래가 결과잖아. 그렇죠. 이거의 연결성을 알게 되면 지금의 힘든 과정이 내가 원하는 미래에, 성공한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알미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의 힘든 과정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8살의 의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의 삶을 위해서는 20살의 재수한 하예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내 책의 제목이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 이유는 난 정말 그 20살의 하영이를 정말 존중하거든.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낸. 그리고 20살의 하영이는 그 힘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기와 함께 미래에 48살의 성공한 의사의 삶이 있음을 알면 그 힘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의 어떤 인연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좀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생기게 돼.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투자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느끼셨던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은 내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내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사는 시기가 있어. 왜냐면 그 열심히 살아가는 시기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러닝 커브를 만들 수가 있거든. 뭔가를 내가 잘하게 되면 그거를 좋아하게 돼. 그리고 그걸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오래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오래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나도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나도 의사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면서 그 의사의 어떤 삶에 있어서 기본기를 많이 익혔단 말이야. 그때 열심히 살았어. 그때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은 그 열심히 산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 즐겁게 살고 있거든. 내가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말아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을 버리면 안 돼. 힘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성공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미래를 위해서는 힘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열심히 살아라고 하지만은 그 열심히 살되 열심히를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해. 즐겁게 열심히 살아야지만이 그 열심히를 지속할 수가 있거든. 그 즐거움의 원천이 뭐다? 시간의 어떤 인연관계를 아는 거야. 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열심히 하면은 성공이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걸리는 게 빨리 이루어 나가고 싶다잖아요. 이런 조바심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맞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조바심이나 조급함은 뭐냐면 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를 빨리 얻고 싶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싫다라는 거야. 지금 현실을 너무나 싫기 때문에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조바심이거든.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세상의 인연관계가 우리의 삶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나의 세상을 싫어해. 그러면 세상도 나를 싫어하게 돼. 근데 내가 나의 세상을 사랑할 때, 나의 세상을 믿을 때 세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게 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세상이라는 것이 나의 수호천사임을 알면,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면 세상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내 세상을 싫어하게 될 때 세상도 나를 반드시 싫어하게 돼.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현실을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 모습이야. 왜? 지금의 현실을, 지금의 세상을, 오늘을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의 세상을 싫어하면 세상도 나에게 싫어하는 모습의 삶을 선물로 주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함을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미래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 지금의 것을 거부한다, 지금의 과정을 거부하게 되면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결과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돼. 우리 삶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허용하려면 지금의 과정, 현재도 허용해야 돼. 그게 미래의 세상도 사랑하는 거지만 현재의 세상도 사랑해야지만이 그 미래의 세상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진짜 가난 속에 있었거든? 근데 가난 속에 있다 보면 진짜 내가 가난한 줄 몰라. 그게 더 안 좋은 건데, 사실 나는 성당을 다니면서 성당에 있는 부자 신자들을 보면서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뭐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느냐? 그러진 않았어. 나도 나중에 크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았어. 오히려 그 부를 부러워했어. 돈을 많이 낼 수 있음에.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받았던 거지. 지금의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500원 낼 수 있다가 이제 600원 낼 수 있고 1000원 낼 수 있구나. 내가 점점 부자로 가는 그 트랙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변화를 즐기기 시작한 거야. 좀 이렇게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저처럼 지금 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물론 지금 힘든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감사를 채우느냐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난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항상 내가 기본기를 쌓아라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잖아. 독서를 하게 되면 생각이 풍요로워져. 그리고 간단한 기부, 뭐 커피 한 잔 사서 친구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봉사를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헌금하는 거, 약자들한테 뭐 5,000원, 10,000원 정도 세상에 기부하는 정도, 그런 것도 어떤 풍요의 행위를 하는 거거든. 풍요의 생각과 풍요의 행위. 그리고 풍요의 말은 뭐냐면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봐.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말의 풍요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의 풍요, 행위의 풍요, 말의 풍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풍요로 채우게 되면 풍족한 현실을 맞이하게 돼.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점에 그렇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뭐 응원의 한마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이 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대. 그래서 막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그런 말 해줬어. 시험에 떨어진 건 이번에 떨어진 거지 평생 떨어진 게 아니거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합격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것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 항상 우리는 뭔가에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은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어. 삶은 쌓아가는 거거든. 시간을 적분해가는 과정인데 그 적분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신은 성장이 있을 거고, 그 성장을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항상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실패가 당연해질 때 성공이 당연해지는 거야.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중에서 한두 번 성공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공이 당연하려면 실패도 당연한 거야. 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을 거둬가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은 분명히 그 실패 속에서도 충분히 성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 좋겠어. 안녕 우리 네. 강 PD. 작가님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자존감을 지켜내시는지, 길러내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존감 내가 늘 말하듯이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거든. 근데 내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되면 내가 뭐를 해도 감사해. 그냥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감사함이 생기면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뭘 소유해도 감사하게 되고, 그 소유를 잃어버리더라도 감사하게 돼. 왜?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와, 나 살아있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을 하면 되게 삶이 감사하게 느껴져.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기축감 있잖아. 네. 살아있다는 단순한 기적과 볼 수 있다는 황홀한 축복과, 그리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움에 대한 감사,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거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내 내면이 감사와 풍요로 채워지기 시작해. 이 사지가 멀쩡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누군가를 딱 만나는 순간부터 수치들이 계속 깎여 나가는 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대응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야.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존재에 대한 감사는 내 내면이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핍으로 가득 찬 것을 나의 자존감으로 채우지 않고 자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나의 존엄이 자존심이거든. 그래서 남으로부터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 내면을 남의 눈치와 남의 시선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 안에 결핍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의 말에 쉽게 화를 내.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 왜냐? 내 안에 결핍감이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들킬 것 같거든. 그래서 자존심의 벽을 계속 높이는 거야. 계속 높이면서 이 사람 말을 안 듣거나 이 사람 말을 들었을 때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자존감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감사하게 들을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결핍은 안 좋은 건가요? 결핍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핍의 이면에 풍요가 있음을 알면 돼. 이거는 좋고 안 좋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의 문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성이라는 게 있거든. 행복이 있으려면 불행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결핍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 개념인 풍요가 존재한다는 거거든. 그 풍요의 존재가 우리의 미래에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결핍을 허용할 때 풍요를 허용할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손바닥을 허용할 때 손등도 허용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손바닥은 받고 싶고 손등은 받기 싫어. 이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가난한 현실, 부족하고 결핍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부유하고 풍요로운 미래도 받을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당연한 원리거든. 사람들은 그 자존감보다도 이걸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신감. 이것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감은 뭐냐면 자기 신뢰의 감정이 자신감이야. 나를 믿는 게 자신감이거든. 근데 자신감이 생기려면 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자신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 그거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내가 늘 명상하고 사유하고 자신을 좀 관찰하라는 이유는 자신을 알아야지만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그러려면 시선이 높아져야 돼. 높은 곳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는 게 중요해. 그 시선이 생기는 방식이 내가 늘 이야기하는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한 거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상이지. 명상을 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명상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명상이야.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거든. 그 명상이라는 게 어렵게 접근하면 무슨 지리산에서 도 닦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난 하루에 5개 명상을 해.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자해 명상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명상.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하영아, 너는 이미 그 트랙에 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게 자해 명상이야. 그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인 그 애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시선을 한번 느껴보는 거야. 그게 자해 명상이야.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나 조깅하거든. 달리기를 하는 거야. 그게 조깅 명상이야. 조깅을 하면서 내가 달리고 있음을 아는 거. 내가 여기서 달리고 있구나. 내가 이 지면의 단단함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땀이 나고 있구나. 아침 햇살을 받고 있구나. 바람이 나를 지나가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이 알아차림이 명상이거든. 그래서 조깅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필라테스 할 때, 아, 내가 어떤 근육을 쓰고 있고, 어떤 부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부위가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필라테스 명상. 제일 많이 하는 건 식사 명상. 식사 명상은 김치찌개를 먹어. 그럼 김치찌개를 봤을 때 그 시각, 보는 즐거움. 그리고 음식을 내 입에 넣었을 때 그 김치가 주는 그런 질감이 있잖아. 그걸 촉감으로 느껴보고. 그걸 한번 씹었을 때 우지직 하면서 귀에 느끼는 청각도 느껴보고. 그걸 씹었을 때 풍미가 나잖아. 맛과 냄새도 느껴보고. 오감이 주는 이 오감의 만찬을 식사하는 그 순간에 느껴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오감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게 식사 명상이야. 별거 아니잖아. 그냥 음식 먹으면서 아, 이런 식감이 있고,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맛이 나고, 이런 형태가 맛있어 보이고, 이런 걸 느끼는 게 식사 명상이야. 명상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쪽으로 향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 나를 관찰하는 거. 아까 자신감이 자신을 신뢰하는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나를 얼만큼 아는지에 따라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왜?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거의 안 가져. 왜냐? 시선이 항상 외부를 향하고 있거든. 그 바깥을 향하고 있는 시선을 한번 돌려가지고 내 안쪽을 바라보는 거. 그거를 불교에서는 회광반조라 그러는데, 그런 회광반조의 시간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게 느끼면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냥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정말 항상 밖을 향하는 여러분의 눈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안으로 돌려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없고 백 없으면은 성공 못 한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작가님은 그 경험자시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 그 말 자체가 어떤 사회적 통념이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통념이라는 거는 상식을 우리가 통념이라 그런다. 근데 상식이 왜 상식이 되었냐면, 어떤 한 권위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견을 일반 대중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사실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대중의 생각이 돼버리게 되고, 대중의 생각이 된 그 의견은 하나의 관념, 특히 집단 관념이 되는 거야. 대중이 가지고 있는 집단 관념이 되는데, 그 집단 관념이 사람들의 생각을 관통하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통념이라 그래. 그 통념이 아까 말했던 개천에서 용나기는 이제 걸렀다, 틀렸다, 이런 거잖아.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는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역사나 시대를 봐도 성공의 문은 열려 있거든. 근데 그 성공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이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야. 왜? 앞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다?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난 그래 생각해. 단군이 이래. 지금보다 돈 벌기 좋은 시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특히나 지금처럼 시대의 어떤 변화 과정이 굉장히 빠르잖아. 이럴 때는 새로운 그 강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기존의 어떤 강자들이 무너지고, 그렇게 지금보다 좋은 시대가 있을까? 라고 나는 생각을 해.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방향성을 엄청나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의 선택이 모든 걸 좀 이렇게 좌우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 미래를 예측을 하고 싶은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 미래를 계속 예측하다 보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과거의 어떤 성공 방식하고 미래의 성공 방식은 너무나 달라.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미래를 예측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과거의 자신의 실패 사례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대비한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돼. 그래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미래에도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경우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왜 우리 어떤 부정적인 예측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되잖아. 슬픈 예감은 늘 틀리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어떤 부정적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다 보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베이스가 되어서 불안한 생각, 불안한 말, 불안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걸 삼업이라 그러는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런 현실을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 나는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나는 미래를 상상한다 그랬잖아. 항상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즐거운 바이브를 가지고 오늘을 즐겁게 보내거든. 그러니까 나 재수할 때도 그랬어. 재수할 때도 나 꼭 뭐 의사가 돼서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냥 그 삶이 즐거웠어. 어차피 난 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오히려 예측을 하다 보면 집착이 생기거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착이 오히려 어떤 그 두려움과 어떤 분노 이런 괴로움을 만들지만은 그냥 상상을 즐기다 보면 그 즐거운 상상 속에서 오늘을 잘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난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미래를 상상하면서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 그게 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미래와 좀 더 빨리 다가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있으면은 많은 불행의 가능성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이런 거 때문인 것 같은데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는 게 그 중에 돈이 진짜 정말로 중요할지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있잖아. 조건을 통해서 행복할 수는 없어. 쉽게 말해서 행복의 조건을 충족하면 행복해지냐? 그러지 않아. 우리가 말하는 소위 행복의 조건이 4가지가 있어. 그게 소유, 관계, 건강, 그리고 성공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뭔가 많이 가지면, 뭔가 좋은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 그리고 관계,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 건강, 내가 아프지 않고 뭐 건강해지고 누구보다 예뻐지고 날씬해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 그리고 어떤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어떤 뭐 입시에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입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어떤 그 충족이 되면 성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건의 충족을 의미하는 거야. 조건의 충족은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 왜? 충족감이라는 것은 집착을 만들게 되거든. 우리가 충족이라는 거는 100에서 99까지 채우면 충족이 안 됐잖아. 그때는 남아있는 1%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야. 충족감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행복은 만족해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거야. 오히려 100에 있을 때 한 80% 채우고 그 채운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어떤 조건을 채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야. 우리 마음이 어떤 풍요와 감사로 채워져 있으면 적절한 정도 채워지게 되면 그게 만족하게 되거든. 그럼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소처럼 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는 배고플 때 풀을 뜯고 배부르면 그만두는 거야. 근데 인간은 배고프면 풀을 뜯고 배불러도 더 먹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소처럼 여유있고 느긋하게 살라는 거야. 소가 풀 뜯는 거 보면 인간처럼 조급하게 조바심 내에서 풀을 뜯지 않아. 누구보다 그 시간을 충실히 보내면서 여유있고 느긋하게 뜯고 있어. 그게 충실히
뜨는 거야. 아. 그게 소처럼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야. 지금에 있는 거에 몰입을 해서 몰입하되 조바심을 내지 않고 여유 있고 느긋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만족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어릴 적 그 작가님처럼 이렇게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청년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 우리가 요즘 세대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지원, 지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어떤 지원 조건이 세 가지야. 첫 번째가 뭐 금수저지, 부모의 어떤 경제적 지원. 두 번째, 머리가 너무 좋아도 돼. 어떤 그 지적인 지원. 그리고 외모가 너무 출중해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어떤 호감의 지원인데, 근데 이런 백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삼불한단 말이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해. 그 삼불의 기저에는 뭐냐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싫은 거야. 나는 백도 없고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니까. 그 말은 나는 지금의 세상을 너무나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거는 나와 세상의 인연관계야. 내가 세상을 싫어하잖아. 그럼 세상도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하게 돼. 내가 세상 편이면 세상도 내 편이 되는 거야. 세상이 나의 백인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부모의 백이라든지 머리의 백이라든지 외모의 백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이라는 백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만큼 지금의 여러분의 세상을 한번 사랑해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 지금의 세상을 사랑하는 거. 쉽게 말해서 지금의 어떤 세상에 잔고를 쌓아주는 게 뭐라 그랬지? 기부하는 거. 그렇지? 그리고 지금의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지? 그 담배꽁초 하나 줍는 거. 그리고 세상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그게 뭐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 나의 지식을 전해주는 거. 그게 이런 유튜브를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과 어떤 경험과 지혜를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의 백이 돼. 그 무엇보다 강력한 수호천사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마음껏 창조했으면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강 작가.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명상? 네. 작가님은 언제부터 명상을 시작하셨나요? 명상? 나는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있잖아. 엄마랑 밥을 먹으면 항상 엄마가 식사 전에 기도를 했어. 이렇게 아들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셨거든. 그러면 기도 내용이 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어.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 감사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명상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매일매일 표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음식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그때 우리 먹었던 음식이 그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엄청난 뭐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뭐 조금만 그런 뭐 밥 반찬 이런 거 하고 뭐 김치하고 나물하고 이런 걸 먹었는데 그 음식들이 너무 감사하게 보이니까 어느 순간은 식사를 하기 전에 이걸 하나하나 느껴보자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깍두기가 있었는데 깍두기를 하나 바라보는데 그 깍두기가 너무 맛있어 보이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깍두기를 하나 입에 딱 넣었는데 그 깍두기의 어떤 질감이 혀에서 느껴지잖아. 그 질감을 한번 느껴보고 그 깍두기를 그 이빨로 꽉 씹었을 때 와자작 하는 소리가 또 들리고, 씹었을 때 어떤 식감과 함께 느껴지는 맛과 풍미가 느껴졌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쓰는 거였어. 시각적으로 김치를, 깍두기를 보고, 그 다음에 촉각으로 그 질감을 느껴보고, 씹었을 때 청각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이 오감을 다 쓰는 게 그 깍두기 하나를 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느껴지는 거야. 그게 명상의 기본이었어. 명상이 뭐냐면, 명상은 외부로 향하는 나의 눈을 안으로 돌리는 거야. 우리는 항상 밖을 보잖아. 현실을 보고 외부를 보는데 자신을 볼 일이 거의 없어. 그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결국 나의 오감을 하나하나 느껴보는 거야. 이 명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내 삶의 한 주축으로 삶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깨달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명상은 어느 순간 나의 시선을 높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명상을 하게 되면 아까 내가 나를 알아보는 게 명상이라 그랬잖아. 계속해서 나를 알아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딱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명상을 하다 보면, 명상이라는 게 내가 보통 5가지 정도를 하거든. 5가지 명상을 집에서 아니면 뭐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딱 느껴지거든. 그 시선이 느껴지게 되는 순간 나의 어떤 삶의 높이가 높아져. 그 높은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높은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창의력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어. 나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 또 다른 나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존재. 내가 명상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존재. 내가 운동할 때도 명상을 한단 말이야. 특히 필라테스를 할 때도 명상을 하는데, 필라테스를 하면 어떤 부위의 근육을 내가 쓰고 있고 어떤 부위가 이완되는지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어. 그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존재에 대한 알미 생겨. 그걸 느끼기 위해서 난 명상을 하게 돼. 그게 진정한 나야. 나를 바라보는 주시자로서의 그 시선이 있어. 그게 내가 늘 이야기하는 나의 수호천사라는 거야. 그게 누구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 세상을 만드는 게 나의 무의식이라면 결국 나의 무의식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무의식이 진정한 나인 거야. 호흡 명상이라는 게 있거든? 호흡 명상은 뭐냐면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껴보는 거야. 그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으면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숨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숨을 나에게 밀어넣었다가 나가겠다가 밀어넣었다가 나가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왜냐? 계속 느끼다 보면 그렇게 돼. 숨은 내가 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세상의 행위가, 세상이 펌프질을 해서 나에게 들숨과 날숨을 만들고 있구나. 그 말은 뭐다?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호흡하고 있는 거야. 그 세상이 나를 숨쉬게 해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의 무의식이거든. 결국 우리의 무의식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 무의식과 나는 연결되어 있어. 그걸 명상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와 세상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 우리 피부를 경계로 피부의 안쪽은 나고 피부의 바깥쪽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잖아. 좀 그런 그렇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피부라는 건 세포다? 그렇지? 그렇죠. 세포는 또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는 전자 구름 상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다 보면 경계란 건 없는 거야. 확률로 있죠. 그렇지, 확률로 있는 거야. 네. 나와 테이블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 그냥 전자구름이 서로 이렇게 퍼져 있는 확률 분포로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는 내 몸이고 테이블은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게 아니라 미시의 세계에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그거에 대한 알미의 수단이 바로 명상이야.
어떻게 보면 감각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엇을 느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나는 아까 말했듯이 하루에 명상 5개를 기본으로 해. 첫 번째 명상이 자해 명상이야. 자해 명상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는 리추얼이거든. 나의 하영아, 넌 이미 그 트랙에 있어. 너무 고마워. 그 트랙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트랙이야. 그 트랙에 있음을 감사히 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영이에게. 누가? 나의 무의식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의 무의식을 한번 딱 느껴보는 거야. 그게 아침 일어나서 내가 하는 첫 번째 자해 명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아침 일어나서 운동하니까 운동, 필라테스하고 조깅하잖아. 필라테스하고 조깅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근육을 쓰는지, 어떤 근육을 수축을 하고 어떤 부위를 이완을 하는지 느껴보는 거야. 그게 눈을 안으로 돌려서 또 다른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거든. 그게 운동 명상이야. 세 번째가 식사 명상. 식사 명상을 통해서 오감을 한번 다 느껴보는 거. 네 번째가 진료 명상, 이런 것도 해. 내가 진료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제스처를 하고 어떤 시선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는지를 또 다른 눈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 보는 게 나의 진료 명상이야. 가끔 술 명상도 해. 술 먹으면서 나 지금 취해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알아차리는 과정이야. 뭘 통해서? 내 눈이 아닌 또 다른 시선을 통해서. 그래서 늘 그 시선을 느껴보는 게 명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명상으로 그거를 그렇지.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명상은 일상이야. 늘 어느 순간에서도 지금 이 순간도 명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뭐 행위하고 제스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강작글을 보고 있구나 라고 또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야. 그게 명상이야. 오늘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내가 미안한데, 사실 명상이라는 게 뭐 쉽게 다가서면 굉장히 쉬운 거고, 사실 명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떤 인식의 대상이 아닌 인식의 주체임을 알아가는 그 큰 깨달음 속에 하나가 명상이거든. 왜냐하면 명상을 통해서 인식의 대상인 나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주체, 알아차림을 하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지금 뭐 10분, 20분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한 번 더 만들어 볼게.